해방을 앞두고 있던 무렵 전라도 산골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젊은 부부는 마냥 꿈에 부풀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고 빨갱이의 자식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익이 뭐인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우익이 뭐인지 이제 그런 것은 전혀 모르고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뭘 해서 죽었어요? 그런 것을 일절 물어보도는 안 했죠.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아버지의 죽음. 아들은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그 한을 풀겠노라고. 아버지, 내가 할 일 다 해냈고요. 그 생각을 확 하더지. 그 생각, 할 일 다 해냈고요. 그 생각밖에 굳은 게 없습니다. 지난 70년, 금단의 시간 속에 강요된 침묵. 붉은 낙인에 가려졌던 역사의 진실을 마주합니다. 네, 저작품 맞죠? 네, 맞아요. KBS에서 또 이런 다큐멘터리 만들고 지난 9월, 진실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광주의 한 미술관에서 작지만 아주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른을 넘긴 나이, 평생 그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이들의 작품입니다. 전시회의 주제는 아버지. 하지만 사실 그것은 결코 그릴 수 없는 아버지. 그저 상상 속의 모습일 뿐입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을 불러보도 안 하고 보도 안 했고 누가 가르쳐주들 안 해. 생전에 맞대지 못했던 얼굴. 살아계셨다면 지금의 나와 같았을까? 아들의 손끝에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아버지 많이 닮아서 그 얘기를 듣는 얘기를 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뭐.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고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싸워야 했던 사람들. 이들은 왜 아버지의 얼굴조차 모른 채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것일까요? 순천 조계산 자락에 자리한 금산마을. 최정수 씨는 1947년에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채 돌도 되지 않아 아버지를 잃은 그는 5살 때부터 큰아버지 밑에서 서러운 더부살이를 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아무리 큰아버지는 큰아버지고 큰엄니는 큰엄니고 그 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힘들었어요. 나는 왜 아버지가 없을까? 최정수 씨는 늘 아버지의 부재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물론 그 누구에게도 차마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그냥 딱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말을 별로 그렇게 은능 어린 아이들라도 말을 못하죠. 내 아버지가
좋지 않은 일에 휘말렸을 거라는 두려운 짐작뿐. 최정수 씨에게 평생 아버지의 일은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오래되고 흐린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 고향을 찾았습니다. 10월 초 이튿날 새벽에 400명 구인들이 들어왔어. 400명이. 400명이? 예, 구인들이. 들어오니까 그때만 해도 죄도 없는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전부가 마을 사람들이 다 요 부친이고 누구고 다 하여튼 사로로 도망을 갔어 다. 구인들이 이제 가쁜지 알고 사로로 도망간 사람들. 오다가 전부가 고쳐선 구인들한테 걸린 거지 이제. 1948년 군인들이 들이닥쳐 마을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시계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집집마다 ter어갔고 빨갱이들이 ter어갔고 시계리아 진부들이 따라간 거야. 그래 그 사람이 잡힌 거야 목전성. 그러면 저희 최정수 씨 아버님은 그때 잡혀가셨을까요? 그렇지. 그때도 다 같이 도망가고 잡혀간 거야. 당시 최정수 씨의 아버지를 비롯해 이 마을에서 붙들려간 사람만 40여 명. 좌익 세력을 도왔다는 것이었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박시산한테 협력을 하려고 한 거 아니지. 안 가면 죽인다니까. 인정도 사장도 없어. 우리 부인들도 그러고 아군도 그러고. 저 북한 빨갱이들도 그러고. 어디가 인정이 있어. 조용한 산골 마을에 불어닥친 광풍. 비극은 해방 후 3년째 되던 그해 시작됐습니다. 1948년 10월 20일 여수 시내는 요란한 총성에 휩싸였습니다. 14연대 군인들이 경찰을 무장해제시키고 여수를 장악한 것입니다. 10월 19일 오전 7시 여수 14연대에는 제주 출항명령 전보가 내려집니다. 저녁 6시 제주도로 떠나갈 장병들은 식사를 마쳤고 7시 무렵 연대장과 참모들은 여수항에서 승선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7시 50분 출동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빨리 비상나팔 소리가 울렸고 연병장에 집결한 2천여 명의 장병들 앞에 나타난 것은 지창수 상사였습니다. 남로당 조직원이었던 지창수는 연병장에 모인 장병들에게 경찰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니 경찰부터 타도하자. 동족 상잔의 제주도 출동을 반대한다는 요지의 연설을 합니다. 애국 인민에게 호소함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는 당시 제주 토벌 출동 거부 병사위원회가 작성한 것으로 그들 스스로 가장 명확히 표현한 제주 출동 거부의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14연대 군인들은 제주 파병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분단 정권을 거부하고 투쟁에 나선 제주 도민을 진압하는 제주 출병을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당한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 부당한 명령이란 말은 뭐냐면 자국의 군대에게 자국민을 학살이란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그 명령을 어떻게 따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연대 군인들은 그 명령을 거부하고 항명을 한 거죠. 연대 내 병사 다수의 호응을 얻은 지창수는 반대하는 장교와 하사관을 사살한 후 장병들에게 무기를 지급하고 여수 시내로 진격합니다. 여순 사건으로 번진 14연대의 제주 출병 거부는 바로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14연대 군인들과 좌익 세력은 20일
여수와 순천을 장악한 후 주력 부대는 지리산 유격 투쟁을 위해 순천 학구리 방면으로, 나머지는 벌교와 광양 방면으로 전선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14연대 세력이 우위에 있던 여순 사건의 초기,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은 경찰과 우익계 인사들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열흘 동안 경찰이 집계한 경찰 사상자가 500여 명, 일반인들의 피해도 900명에 가깝다고 조사됐습니다. 10월 22일, 마침내 여수와 순천에 계엄령이 선포됩니다. 당시 국방부가 여순 사건 지구에 진압군으로 파견한 것은 38선을 방어하는 부대를 제외한 11개 대대 병력 규모. 진압군과 14연대 세력과의 첫 접전 지역은 순천의 학구리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결국 1차 교전을 했는데 우세한 화력과 그리고 인원을 가진 진압군들을 봉기군들이 감당을 못하죠. 결국 여기서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학구 삼거리 여기는 진압군과 봉기군의 명운을 가른 그런 곳이다. 학구리 전투로 14연대 세력의 기세를 꺾은 진압군은 27일 여수까지 탈환합니다.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제주도 출병 거부가 일어난 지 9일 만에 이루어진 진압. 그러나 참극은 이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14연대 세력과 부역자 색출에 나선 진압군은 경찰과 우익 인사들이 좌익이라고 지목한 사람들을 즉결 처형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는 게 부대 지휘관의 자의로 마음대로 살리고 죽은 것이고, 그 처형의 과정도 법에 의거하지 않은 것이었고, 처형의 방식도 굉장히 잔인했던 것이죠. 특히 부산 5연대 김종원 대위는 당시 백두산 호랑이로 불리며 여수 시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인간으로서 참아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그해 겨울, 좌익으로 지목하는 손가락 총에 생사가 갈린 사람들은 차가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미군 보고서는 진압군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무차별하고 잔인한 학살을 저질렀다고 적고 있습니다. Women and children were also killed who had no involvement whatsoever. And people would be beaten on the head with a rifle butt before they even answered a question. And probably about 2,000 people were massacred by official forces. I've scratched my head a long time about the extreme violence. 부역자 색출 과정에서 여수와 순천을 비롯해 광양과 고성, 구례 등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만 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좌익의 낙연이 찍힌 채 영문도 모르고 맞았던 죽음. 참혹했던 역사의 비극은 해방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10월 2일, 당시 대구경찰서 앞에는 성난 민중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은 해방 후 최초의 민중 저항 사건으로, 그 시작은 대구역에서 울린
한 발의 총성으로부터였습니다. 총파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10월 1일 날 저기 보시는 대구역에 이제 노동자들의 시위가 있게 되는데 그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쏜 발포로 인해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10월 항쟁이 촉발되게 되는데 대구 10월 사건은 해방 후 심각한 식량난에도 미 군정이 쌀을 강제로 징수하고 토지개혁마저 이루어지지 않자 절망에 빠진 민중들이 집단 시위에 나선 사건입니다. 특히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한 데는 친일 세력에 대한 반발이 컸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부터 사회운동가들을 탄압하는 노하우가 있는 친일 경찰들을 이제 그대로 이렇게 좀 그 조직을 하잖아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식민지에서 해방됐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식민지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또 트라우마가 있었고요. 1948년 제주에서도 격렬한 저항은 계속됩니다. 기근과 친일 세력의 횡포에 시달리던 제주 도민들이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여수에서는 14연대 군인들의 제주 출병 거부를 계기로 마침내 그동안 쌓인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야 맙니다. 이 인민위원회가 바로 최초로 했던 일이 뭐냐? 시민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3업씩 쌀을 배급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은행에서. 그렇게 대출을 받게 해주고. 해방 이후 더욱 견고해지는 사회 모순에 대한 분노가 결국 여순 사건으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여순 사건은 처음에 자익 성향의 군인들이 일으켰지만 자익 세력은 사실 소수였습니다. 그럼 이 소수가 이 사건을 다 계획하고 만들었느냐? 그건 아니죠. 예. 많은 사람들이 그 뜻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커질 수 있었던 건데, 그럼 그 커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할 때 그 당시에 제기됐던 사회적 과제, 즉 친일파 척결이나 토지개혁이나 이렇게 꼭 해야만 했던 과제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만이 이미 누적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승만 정권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일어난 여순 사건. 하지만 이승만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이용합니다. 여순 사건을 틈타 반대 세력을 좌익으로 몰아 제거하는 데 나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해서 그 봉기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루어져야 했던 사회적 과제들이 해결된 게 하나도 없고 남과 북의 분단 정권이 섰고 이런 반발 때문에 그 봉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에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근데 당시 이승만 정부는 이승만 정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다, 빨갱이다 이렇게 초점을 바꿔버린 것이죠. 이승만 정부가 여순 사건 직후 현장에 파견한 문인 조사반은 반 이승만은 곧 공산주의자라는 공식을 만드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조설과 정비석 그리고 이 시인 김영랑 그리고 비평가 이현구 또 비평가 고영환 등등 그 당시로 쟁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개가 다 우익 계열의 작가들이죠. 작가들이 함께 두 반으로 나뉘어서 5명씩 두 반 나뉘어서 조사라는 걸 실시하고 그 보고서의 명목으로 글들을 싣습니다. 대단히 격렬한 언어들이고요. 그리고 이 피와 아, 그러니까 선명히 구분되는 그런 언서를 구사합니다. 문인들의 글을 통해 여순 사건 관련자들을 동족이 아닌 악마, 마귀로 묘사함으로써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적대적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킨 것입니다. 1948년 12월 이승만 정부는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을 부활시킨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반대 세력 제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합니다. Syngman Rhee used that for anybody who opposed him, was basically the same thing as Senator McCarthy did. So you put that together with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it's not surprising that people think Korean McCarthyism began at that point. And that was a major outgrowth of the rebellion. I once used to joke with some historian friends of mine who know about Korea that I wouldn't be surprised if Lee Seung-man started the rebellion himself because he benefited so much from it. Of course, he didn't. 생사 여탈권까지 손에 쥔 이승만 정부. 다음은 학살이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여순사건 진압군들의 증언록에는 당시의 참상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진압군들은 실탄이 아까워서 일본도를 썼고 밥 한 덩어리만 줘도 혐의를 받았고 꽃 같은 학생들이 죽었다며 회한 섞인 증언을 합니다. 여수시 만성리 1949년 1월 이곳에서는 여순사건의 부역 혐의자 125명이 집단으로 처형됐습니다. 손에 뭐 기름이 묻었다, 군용 팬티를 입었다, 머리가 좀 짧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이 시키면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사람으로 취급해서 사형에 언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당시에 우리 여수에 살았던, 순천에 살았던 젊은이들은 이 부역자 심사를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곳에서 학살이 이루어지는 거죠, 집단적으로. 의심만으로 자행된 집단 학살. 그때 삶과 죽음을 가르던 것은 좌익이라는 주홍글씨. 그것은 살인 면허와도 같았고 바다 건너의 또 다른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4월이면 섬 전역이 향불 냄새로 가득한 섬. 제주에는 70년 전의 아픈 역사가 지금도 흉터처럼 남겨져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피해자인 홍춘호 할머니. 당시 11살이었던 할머니에게 큰 넓게 동굴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허리조차 제대로 펴기 힘든 공간. 동광리 일대 주민 120여 명이 토벌군을 피해 이곳에 숨어 살았습니다. 올 안에 사람이 죽여버려서 처음에 이 물 같은 것도 이 길어올 기명도 없고 지러올 수 없어서 이런 데 가는 거 그냥 입으로 빨아먹고 살았어요. 아버지 올 때까지 저녁 때까지 가만히 숨어 있어야 돼요. 여순 사건 이후 위기감을 느낀 이승만 정부는 제주를 빨갱이 섬으로 규정하고 중산간 마을을 초토화하는 피해 탄압을 자행합니다. 거기는 한 5m, 10m. 주민들은 토벌군의 추적을 피해 동굴에 숨었지만 결국 참혹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축장으로만 다 죽였어요. 우리는 집 걷던 셈 우리 동생들 우리 아버지 이제 독재인데 그 동생들 세 개 다 4.3 사건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지. 이제 무등이 아까면 사람 하나 더 씌어쓴 사람네 집들 그 사람들은 그 집터가 지금 이제 이런 산대해 버렸어요. 사람이 하나 씌어시 하나 더씩 죽어본 사람 여기서 살았어요. 예. 제주 4.3 사건의 사망자는 당시 제주 인구의 10분의 1인 최대 3만여 명. 밤에는 나와요. 밤에는. 섬 전체가 학살터였고 붉은 낙인을 씌운 집단 학살의 공포가 역사에 남긴 것은 바로 반공국가, 반공국민의 탄생이었습니다.
반공주의는 박정희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더욱 공고해집니다. 독재에 순응하지 않으면 어김없이 좌익 혐의가 씌워지던 시절, 사법살인으로 불리는 인혁당 재건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유신체제 유지를 위해 8명의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대법원의 형이 확정된 바로 다음 날 사형에 처한 것입니다. 실제 서울 국민 잡아가지고 반유신 했다고 이래 말씀 족치면서 옷은 빨간 색깔로 더 칠하거든. 반유신 대물을 배후 조정을 해가지고 정부를 전복하고 그래서 공산 국가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이제 그 사람의 논리가 그런 거 아닌가. 반정부 세력은 공산주의자고 공산주의자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존재이므로 진압하고 죽이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역사에서 좌익몰이는 정권 유지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북한 개입설이 그러했고 2016년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는 뜨거운 촛불이 광장을 가득 메운 그때에도 탄핵 결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진압하려 한 것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에는 촛불 집회 시민 진압을 위한 계엄령 시행의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나 봉기가 일어났을 때 항상 군대가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투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0년 광주 때는 군대가 투입돼서 광주 시민을 무참하게 학살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87년 6월 항쟁 때도 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투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진화군은 그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을 해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했었죠. 역사적인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반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버님 명단. 대구 10월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은 최영희 씨. 그녀에게 지난 70년은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거는 조그만 거라도 와서 뒤지고 그랬어요. 경찰들이. 그랬으니까 엄마는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진이나 뭐 물건이나 이런 걸 옷까지나 태우더라고요. 자꾸 엄마는. 10월 사건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간 후 끝내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빨갱이의 안악이요 자식이라는 꼬리표와 경찰의 감시가 평생을 따라붙었습니다. 그래, 지금도 기억나는 건 엄마가 경찰서에서 부르면 저렇게 단정하신 분이 그림. 예, 단정하신 분이 솥 밑에 그 검정을 얼굴에 막 이렇게 칠하고 머리는 산발하고 뭐 옷은 삼비치마 같은 거 입고 아주 노숙자 같은 행색을 하고 그렇게 가셨다고 해. 그 경찰서에 가서 뭐 좀 똑똑하게 보인다든지 그러면 더 묻는 것도 많고 피해가 될까 봐 싶어서. 평생을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남편을 잃은 아내, 아버지를 잃은 딸은 억울하다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죄인처럼 숨죽이는 것만이 그나마 남은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좌익의 낙인이 찍힌다는 것, 그것은 곧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손과 발까지 묶는 굴레였습니다. 나가 한 입살 먹었던가 어쨌든가 우리 아버지를 들먹이면서 그 때문에 우리 아들이 우리 뭐 취직 거서 가는데 무엇이 걸린단다 그러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나는 영문도 모르는데 내 아버지니까 그것이 그냥 탁 가슴에 그 어린 사람이라도 와 닿는 거예요. 도무지 넘어설 수 없었던 세상의 벽.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것은 가족의 외면과 냉소였습니다. 우리 장인 어른이 내가 이제 이곳을 거서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가 아버지도 한 나쁜 짓을 하다 해갖고 죽었구나 이제 그런 말을 해. 딱 우리 장인 어른은 한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늘이 무너져 본 것 같아. 하늘이. 진짜 그 심정은 하늘이 무너져 버려.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는 아픈 기억들. 어디를 가나 따라붙었던 붉은 색칠은 삶의 매 순간을 나락으로 밀어넣는 형벌이었습니다. 시험 볼 때나 그 면접할 때 이거 저 빨갱이 새끼구만 그 소리를 자기들이 하는데 민감하니까 듣죠. 너는 반란공이다. 내가 주민등 뭐 뜯으러가 지금은 가면 거기 없지만 옛날에 가면 딱 나오면 딱 빨간 줄이 두 줄로 나와버려. 이게 반란공이다 이 말이야. 빨갱이 집안하고는 사상이 틀리다. 그러니 이 혼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자기 아들을 포기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진짜 자살이라도 하고 싶대요. 진짜 자살이라도 하고 싶대요. 근데 모진 목숨 죽지 못하고 기업 검사에서 이정되고 있는 거지. 그 누구에게도 꺼낼 수 없었던 가슴앓이. 조사를 하고 극심한 불안과 위협 속에 살아온 지난 세월이 여순 사건 유족들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1:1 심층 면접 방식으로 유족들의 트라우마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모의 사망으로 경제난과 연좌죄를 겪은 유족들. 회피와 불안 같은 트라우마 증상은 일생 동안 이어졌고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전이되며 삶을 파괴했습니다. 미완의 진상규명 속에서 남은 건 국가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한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70대 최소 연령이 이제 70세셨는데요. 70세에서 많게는 80대 중반까지 있으셨는데 이분들이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한을 풀고 갈 수 있겠느냐. 국가에 대한 원망 그리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잘 모르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도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여순 사건은 2007년부터 이루어진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통해 피해 양상과 규모가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에는 한계가 많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인력의 한계나 구조의 한계, 그다음에 그때 시대적으로 보수화되는 물결에 휩쓸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보고서들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순 사건은 좌익 세력의 음모일 뿐이다. 이승만 정부가 남긴 인식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70년의 세월에도 여전히 반란으로 인식되고 있는 여순 사건. 지난해 발의된 여순 사건 특별 법안의 참고 자료를 제출한 국방부는 순천에서는 무고한 민간인 학살 기록이 없었고 의심만으로 민간인을 집단 사살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국방부가 여순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군사정권 시절의 시각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증언도 너무 많고 피해자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민간인 학살 부분이 없었다라고 해버리면 그거는 그동안의 뭐 학계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뭐 그리고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는 것이다라고밖에 안 보이죠. 국방부는 여순 사건 당시에 내려진 계엄령 또한 적법하며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반론이 제기됩니다. 국방부는 일제시대 계엄령을 쓴 거다라고 변호하고 있지만 그 논리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방부 시기의 논리대로 한다면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지의 계승이 되는 겁니다. 아직도 과거에 박제돼 있는 국방부의 태도. 근본적인 변화는 가능할까요? 우리와 같은 시기에 일제 통치로부터 해방을 맞았던 대만. 수도 타이베이의 중심에 자리한 한 공원에는 대만 사람들이 특별한 날을 기리기 위해 찾아온다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我们会这样制作的原因是说，让一般的市民要进到里面的时候呢，他一定得看下方。那看下方的话呢，其实也是对当时事件的牺牲者表达一个哀悼之意，所以故意才用成这样的一个模型。 70년 전 대만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대만 사람들이 그때의 일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1947년) 이곳 영러시장에서는 밀수 담배를 팔던 여인을 경찰이 폭행한 데 항의하는 군중들의 집단 시위를 계기로 대만 역사상 최대의 비극인 228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然后呢，这个查缉人员查缉人员们他也非常的紧张，看到突然之间很多民众跑过来，所以呢，他就开始开枪示警。那在这个过程当中呢，这个子弹不小心呢打死了一个围观的民众，所以2月28号的时候，在台北呢，市区就有很多民众呢上街抗议。 1945년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점령군처럼 들어선 국민당 정부의 폭압 통치에 민중들의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자 국민당 정부는 공산당의 배후 조종으로 일어난 반란이라며 잔인하게 진압합니다. 228 사건의 사망자만 2만여 명. 당시 대만 자이시의원이었던 판신칭 씨의 아버지도 군인들에게 살해됐습니다. 全滚起来，为什么呢？因为他们想到说，因为我们当时是有讲说，这是有计划的杀台湾人，有计划的，他是杀什么？杀精英。 시의원이자 의사였던 판신칭 씨의 아버지는 228 사건 당시 엘리트를 말살하려는 국민당 정책에 의해 희생됐습니다. 하지만 대만 사회는 이른바 백색 공포로 알려진 국민당 정부의 군사 독재 시절 내내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如果有人去谈论228，那等于是否定国民党统治的正当性嘛？所以说，我们后面这一段一般还是称为白色恐怖的时期，因为它有特别的法律
惩治叛乱条例啊、减速匪谍条例啊，所以有很多的情治人员秘密警察的这种统治。 1988년 40년에 걸친 장제스 부자의 철권 통치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228 사건의 진실 규명 운동은 본격화됐습니다. 그리고 대만인으로서는 첫 총통이 된 리덩후이 총통은 1995년 정부의 잘못을 공식 사과했습니다. 听到登辉以国家元首的身份承担政府所犯的过错，并道深挚的歉意。相信各位必能秉持宽恕的胸怀。 대만 총통부 앞에 세워진 기념비. 백색 공포 시대가 안겨준 교훈을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만 역사에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만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28 사건의 진실을 알리려는 대만 정부의 의지와 노력은 교육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透过不同的教材内容，去带领学生一步步认识228，认识白色恐怖，也认识知道台湾现在的自由民主是得来不易的。 이28 사건은 1990년부터 대만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수록됐습니다. 당시의 불법 진압 행위를 기록함으로써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에서는 228 사건 당시의 현장 역시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총탄 흔적을 보존하고 있는 학교. 학생들은 생생한 역사의 현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웁니다. 它会让我想到，就是我们熊中在228时期面临到一些当时的一些事件，像是熊中自卫队。那对于第一次看到的同学来，对于我第一次看到的时候，我会去想着，就是这段历史是怎么样造成，那也会让我想试着去了解228。 228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30년간의 노력. 대만 정부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합니다. 死在哪里，构成到底怎么样，都不知道的话，这个心中那块石头啊，是难以解开的，或者甚至那个恨呢、是难以解开的。必须把这个真相，把这个资料揭露，让大家能够理解。 然后我们经由赔偿，经由道歉，经由纪念录。 역사의 비극에 마주해 진정한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대만 정부와 국민.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요? 전향적인 논의를 바랍니다. 이미 지난해와 올해 국회에서는 여순 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여순 사건 특별법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무고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명예 회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연좌제에 의해서 자손들까지 피해를 봤던 그런 아픈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과거, 개인에 대한 명예 회복 그리고 피해에 대한 보상 해주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국가의 의무다.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했던 국방부 역시 추가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 과연 여순 사건의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요? 국방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과거사 관련한 여러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바라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70년을 맞은 제주 4.3 추념식은 그 어느 해보다 특별했습니다.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은 현직 대통령의 두 번째 참석입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이야말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가 바라는 화해와 통합, 평화와 인권의 확고한 밑받침이 될 것입니다. 강요하는 불이한 권력에 맞서 2000년 진상규명특별법이 만들어진 제주 4.3 사건은 대통령의 사과에 이어 이제 완전한 해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기억의 바깥에 있던 제주 4.3과 쌍생아인 여순 사건 역시 인식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그러니까 인권이라든가 평화의 관점에서 좀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국가폭력이 어떻게 자행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인권을 침해하고 평화를 파괴했는가라는 부분들, 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1950년 여순 사건 관련자 110여 명이 수장된 애기섬. 68년 만에 위령제. 비통함은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낡은 이념이 만들어낸 통한의 세월. 이들이 세상과 진정으로 화해할 날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풀어야 할 질곡의 역사입니다.